네, 입시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입시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학원 상담실장 김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한데,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희 다 같이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원장님께서 나와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학과 영어과 국어과 순으로 현 예비 중1, 중2, 중3 학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준비 정말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10시까지 매일 수업하시고 주말에도 10시까지 수업하시는데, 남아서 계속 회의 진행하면서 이번 입시제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뒤에 계신 선생님 분들께서 이제 차례대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 먼저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입시 설명회에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풍성하고 유익한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꼭. 알겠습니다. 바로 원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입시 설명회,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네, 원장님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전화랑 텍스트로만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얼굴이 직접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원장이고요. 이름은 최원석입니다. 일단 오늘 입시 설명회를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입학 설명회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게 학원 입학에 관련된 설명인지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오늘 이 설명회를 여는 목적은 우리 학원에 뭐 입학을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과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고교 입시가 바뀌는지, 대학교에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도 설명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등록하시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과, 수학과,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무엇이 바뀌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정리해 드리고 핵심 포인트를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뒤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펜 드렸으니까 적으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집에 가서 보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PPT 자료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PPT 자료를 드렸는데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 읽어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요점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교학점제로 바뀝니다. 이 고교학점제로 바뀌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학년은 예비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예비 중 3학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중 1, 2, 3학년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비 중 3 학부모님도 계실 테고, 예비 중 1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해당 사항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급격하게 제도를 변경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필요한 부분은 PPT 그냥 넘겨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자료를 안 보셔도 되고요. 필요한 개념만 적으시면 됩니다. 제 설명에 집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교육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교육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표면적으로는 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사실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일정 부분 서열화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좀 지나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일정 부분 저도 사교육에 복무하고 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우리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저렇게 못했을 것 같다라고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공부를 얼마나 하냐면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며칠 동안 잘 못 자요. 수업하다가 힘들어서 눈물의 아이들이 흘러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좋은 보상을 받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대입 정원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 점에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그거는 일단은 좀 우리의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수직적인 이러한 서열화에서 벗어나서 수평적인 학업을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두 번째 또 교육부에서 원하는 핵심은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학생 장악력을 좀 더 높여보자에 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시 제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이유는 공교육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정시로만 대학을 가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어요. 학교에선 잠만 자고 학원만 다녀서 공부를 하니까 수시를 많이 확충을 했죠.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서 공교육을 다시 더 살려보자라는 취지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교육제도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이러합니다. 고교 학점제죠. 그럼 이제 학점이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학점 이전의 현행은 어떤 제도였죠? 학점 이전에는 뭐가 핵심이죠? 단위 이수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일주일에 3번 수강을 했다. 3단위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학점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3번 들으면 3학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학교랑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여기서는 없어 보여요. 이런 부분에 사실 혼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 이수제와 고교 학점제의 차이가 뭔가? 단위 이수제는 성적과 상관없이 출석률만 인정이 되면은 그냥 인정이 돼요. 2학년으로 승급도 하고 3학년으로 갔다가 졸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았을 때 기억 다 나시죠? 어떻게 했죠? 학점이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에서는 F로 받아버리죠. 뭐 A 학점, B 학점, C 학점도 있지만 더 좀 말을 안 듣는 학생은 D 학점으로 받기도 합니다. F로 받으면 사실 수강을 못한 것과 같아요. 자, 이걸 도입한다라는 말이 뭐냐?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A, B, C로 나간 다음에 E까지 나오고 F는 안 줘요. 페일의 개념은 아니고 I 학점을 줍니다. 이 I는 incomplete라는 뜻이라서 아직 이수되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이수를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기존에는 단위 이수제라서 공부를 학생이 했든 안 했든 출석만 인정이 되면 그래 진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출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학생이 일정한 성취도를 인정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대학교 학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대학교에서는 조기 졸업도 가능해요. 졸업 이수와 학점을 완료하면 졸업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전략적으로 빠르게 학점을 이수해서 고등학교도 좀 조기 졸업하고 정시 전략을 잘 짜서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상을 당연히 교육부도 합니다.
자, 교육부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3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28학점은 들어야만 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기 졸업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점은요. 학점은 그러면 ABC로 나오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없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절대평가가 되는 건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때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일정 점수만 획득이 되면 ABC 등급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 돼요. 학생들과의 경쟁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상대평가는 등수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한 인원이 있다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것에 대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교육부는 역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예비중 3학년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점제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2, 3학년 때는 단위 이수제로 다시 가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대입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아요. 현행과 똑같이 진행이 돼요.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자, 예비중 2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가 학점제예요. 그리고 고3 때가 단위 이수제가 돼요. 대입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예비중1은 어떻게 될까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전부 다 고교 학점제로 진행이 되고요. 대입제도는 이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때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를까요? 교육부도 몰라요.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큰 틀만 있지 세부 내용은 전혀 의논된 적이 없어요. 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입시 설명회까지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대입제도를 먼저 손봤어요. 대입제도를 손보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배울 컨텐츠를 거기에 맞춰서 꾸렸습니다. 이번엔 거꾸로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손댔어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제도를 거기에 맞춰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도 사실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어서 수차례 문의를 해도 나중에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발표 시점이 언제냐면 24년 2월입니다. 그런데 24년 2월에 대입제도가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달리기 시작한 학생들과 격차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과목별로 전략은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전문가세요. 엄청나게 연구도 많이 하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대로 듣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전제는 있습니다. 이제 고민들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뀌는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 고3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입제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진리냐면 대학교가 멍청이가 아니다. 대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유능한 학생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역시 그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다. 이 대전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예비중 1, 2,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단 현재 공부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러나 학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게끔 시스템은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고, 그리고 나와 자기가 학점을 채우고 이수에 가야 되잖아요. 이때 자기 학교에서만 수업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중앙고에 입학한 친구가 저기 곤지암고에 있는 토마토와 관련된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왔다 갔다 물리적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다 들을까요? 사실 아직 고등학생이라 학생 안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말한 얘기로는 학생이 원하는 만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아마 온라인 수강 형태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과목이 열릴 텐데, 마치 대학교에 교양 수업처럼 여러 과목이 열릴 텐데 학교 선생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교육부에서 밝힌 바로는 지역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고등학교에 편입을 시켜서 강의를 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대학교의 학습 방향과 고등학교의 학습 방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의 학습 방향은 어쨌든 대입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사실 위주로 수강을 할 것인가? 국영수 아닐까요? 그래서 국영수를 공통 과목으로 지정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 필수 이수하게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목들은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리고 2, 3학년 때가 절대평가 과목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대입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우리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설명을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요. 앞에 있는 PPT 가지고 한번 리뷰해 주고요. 우리 선생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학점제 전환에 따라서 대입이 변화가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추진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들을 얘기를 했죠.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공교육의 위기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핵심은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넘어가는 과도 규정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고교 학점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게 되는데 조기 졸업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평가 요소에서 굉장한 변화가 생긴다. 자, 이수되는 과목과 미이수되는 과목이 생기는데 이 미이수되는 과목은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이수를 해야만 그 학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사실은 미이수라고 해서 I 학점을 주는 게 미국 고등학교 제도예요.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수업을 다시 듣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충 과제를 줘요. 어떤 책을 읽고 보고서를 써서 그것이 합당하다면 이수시켜 줄게 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받으면 이제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요점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같은 말 반복합니다.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학교 운영과 앞으로 있게 될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큰 차이는 과거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업량도 변화가 생깁니다.
단위제에서는 50분짜리 수업을 17번 들어야 했지만 학점제에서는 50분짜리를 16번으로 다소 줄어들죠. 11% 정도 수업량이 줄어드는데 10% 안팎의 변화는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업 시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졸업 이수 기준에서요, 이 성취율 비율은 우리 학원에서 임의로 그냥 예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학점 아래로는 미이수 학점이 되어서 다시 이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학교 경계가 확장이 될 것이다. 다양한 교수님들을 초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줄어들 것이다. 이전에는 25명 내외의 학생들을 담당했다면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 한 15명 정도를 담당하셔서 학생들에 대한 출결 관리 위주만 담당하실 것 같아요. 자, 이 5번 항목에 나와 있는 거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2015년 개정은 고교 학점제 이전에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말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 자료로 넣었으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 개편안, 다시 말해서 고교 학점제로 가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들으면서, 대학교 가면은 요즘에 1학년들이 필수 이수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들으시고 상대평가를 합니다. 2, 3학년 때는 선택과목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목은 당연히 학점을 받지만 핵심은 석차 등급이 병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석차 등급이 나오면 대학교는 이 석차 등급을 반드시 활용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점수가 대입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년별로 단계별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입 전략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현재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확정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표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니까 조금 넘어갈 텐데 잠시만요. 네,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대입 방식은요. 첫 번째, 학종과 수능 체제의 강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학종이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잘 했는지가 핵심이 되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마다 학교 수준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수능 체제를 강화해서 성실함과 그리고 실력 두 가지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대입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수능이 다소 확대가 될 것이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수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능이 너무 확대가 되면 다시 공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은 5대5 정도의 비율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의 의견도 있지만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뢰력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등학교에서 산출해준 점수를 대학교에서 잘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논술 등을 통해서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다 라고 좀 강력하게 예상을 합니다. 가천대가요, 원래 적성시험으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는 대학이죠. 가천대가 적성시험을 보는 날에 원래 가천적이라고 불러요. 적성시험 한번 보면은 응시료로 매년 10억씩 번대요. 대단하죠. 그분이 참, 총장님이 참 그런 쪽에 참 대단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성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정부가. 굉장히 손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천대에서 논술로 바꿨는데요. 약식 논술로 바꿨어요. 시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반드시 마련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존의 형태들이 재사용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성이 낮지만 또 다른 대입의 전략으로는 심화 수능이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이나 폴란드의 아비투어 같은 것들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각 대학교 뭐 면접 시험 문제 내지는 이제 논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 우리 아이들이 다룰 수 있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문제 유형이 어떤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필요한 내용은 적어놨으니 잠시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튜브 많이 보나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강력하게 집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아니다.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독서를 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오늘 1시간 40분 예상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줄이고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나오셔서 각 입시 전략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은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원래 기존에 우리 학부모님들 예비 중 1, 2, 3 학부모님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순서로는 수학과 임수진 선생님께서 우리 변화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예비 중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이 준비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바로 이제 임수진 선생님께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선생님 나와주시겠어요? PPT 준비해 주시죠. 넘어가네요. 여기 계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학과장 임수진 선생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만들어드린 이제 그 자료 안에 이제 수진킹이라고 또 적혀 있는데 이거는 또 제가 그 별칭입니다. 별칭.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수진킹 선생님이라고는 하는데요. 뭐 의미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수진쌤이 최고다. 수진쌤이 진짜 수학의 왕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수학의 왕인 제가 이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이 수학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학년별로 키워드를 조금 잡아봤어요. 일단은 예비 중 3 같은 경우는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예비 중 2는 정식 그 다음 예비 중 1은 고1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 각 자녀의 학년에 맞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좀 상기시키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예비 중3 학생들 수학 과목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도전이었죠, 도전. 그 도전의 의미는 일단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대학 입학 체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년간 쌓아왔던 내신, 그리고 뭐 수능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재수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재수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도 교육과정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만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수시 재수에 경쟁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현역에서 하향 지원을 막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그냥 뭐 소신 지원도 하고 뭐 때로는 상향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상위권 학교를 희망하는 문과 학생들 있죠. 문과 학생들은 지금 주로 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능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아실 테지만 수능이 지금 선택 과목으로 전부 변했어요. 그래서 기하, 그다음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개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미적분을 충분히 도전해 볼 법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시 비중이 계속 매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병행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시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상시로 수시를 준비를 하고 1년 정도 선행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비 중3 수학 커리큘럼인데요. 굉장히 좀 약식으로 적어놨어요. 구체적으로 뭐 언제 심화를 하면 좋겠냐, 언제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는 구체적인 질문들은 제가 그 PPT 가장 마지막 장에 제 번호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약식으로 적어놓은 커리큘럼만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는 고1 수학을 선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고,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개념만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선행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2학기 거를 배우지 않았는데 이거 선행이 되는 건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은 이제 시중에서 수학상이라고 부르는 교재이죠. 수학상 교재는 절반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개념의 심화 과정만 들어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수학상 고유 파트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거를 배우지 않고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선행하실 수 있고, 지금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3학년 2학기 것과 병행을 해서 풍부하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노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1년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이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해서 탄탄하게 정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시도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 책임져 드릴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1년 정도 우리가 수능을 더 준비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예비 중 2학년인데요. 예비 중 2학년의 키워드는 정시였죠. 정시. 그 정시의 의미는 지금 예비 중 2학년들은요, 현재 교육과정 이제 마지막 학년이죠. 마지막 학년이다 보니까 재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재수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게 어느 면에서 힘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보통 학생들이 재수하기 힘드니까 다 하향 지원을 하게 돼서 대학교별로 이제 지원을 해도 뭐 작년에는 뭐 소신 지원이었어. 작년 치곤 내가 하향 지원이었는데 너무 몰려가지고 그것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는 이제 수능에만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시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점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예비 중 2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은 수능에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비 중 2학년들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교를 희망한다면은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을 학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또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비 중3과 조금 달라지는 거는 정시 준비가 추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원에서도 당연히 너희들 수시로만 대학교 가 하는 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냐마는 아무리 아이들한테 수능 준비하라고 해도 그 분위기 때문에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수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이제 힘들어서 정시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 그냥 수시로만 대학교 가려고요 하고 현실에 마주하고 그리고 점점 낮은 학교로 그냥 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정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예비 중 2, 3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정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세뇌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세뇌를. 이 학생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학원에서 어필해도 안 된대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 학교에서 모의고사 몇 번 안 본다. 싫다, 힘들다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비 중 2학년들도 예비 중 3과 마찬가지로 1년 정도 선행은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적어드렸는데요. 예비 중 3이랑 비슷하게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끝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고 거의 많은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수학을 딱 배웠을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수학상. 왜냐하면 수학상은 이제 주로 식이랑 함수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그 식과 함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 다음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학상에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문제가 있을 경우가 다분해요. 그리고 수학상이 안 되면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있잖아요. 수학 1, 수학 2 주로 함수들을 계속 다뤄요.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새로운 삼각함수, 지수함수를 배우는데 수학상이 안 되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선행을 할 때 수학상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을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서 심화하거나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너무 무리해서 선행을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2학기 때부터 선행을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반복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선행을 나가시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정시 준비할 때 좀 더 탄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준비된 거는요. 제가 예비 중 3, 예비 중 2 상위권 학교를 노리는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도전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준비해드린 자료는 이제 수능 이제 만점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기는 해요. 이제 9월 모의고사인데요. 9월 모의고사를 좀 기준으로 보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145점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만점 기준으로 139점이죠. 이렇게 표준 점수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6점의 차이 같은 경우는요. 다음 장을 잠깐 넘겨보면 이건 이제 종로학원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그 6점 차이는 같은 과, 통계학과를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과이지만 6점 차이이면 동국대랑 고려대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빨갛게 좀 네모칸을 친 부분이 있는데 수학 1등급 문과 비율이 지금 4%, 정시는 이번에 10%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문과는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문과랑 이과 구분이 없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칭하는 문과라고 하는 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을 또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 박스인데요. 지금 288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갖고 있는데 한 곳은 건국대고요. 한 곳은 고려대예요. 물론 내가 뭐 미래에너지 공학과를 가서 뭐 어떤 과학자의 꿈이 있어서 그 특별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건국대학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었다면은 고려대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자연계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인문계열 대학교예요. 그럼 지금 문과랑 이과 구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이과 학생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수능 선택에서 확률과 통계에 지금 정시 비중이 1등급 맞은 학생들이 10% 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4%는 이게 9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비 중 3이랑 예비 중 2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미적분이 아주 어렵냐?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배우고 2학기 때 수학 2를 배우죠. 수학 2는 보통 미분이랑 적분을 다루고요. 수학 1에서는 새로운 함수들을 배워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수학 1에서 배웠던 함수를 수학 2에서 배웠던 미적분과 섞어서 나오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은 학습할 때 도움이 더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과 수학을 시킬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 중 1학년 키워드는 제가 고1로 잡았습니다. 예비 중 1 같은 경우는요, 앞서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상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을 노리는 학생들은 당연히 고1 내신을 무조건 최상위권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였던 고1 내신이 훨씬 더 변별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전 과목, 그러니까 뭐 국영수뿐만 아니라 사회나 과학 같은 것들, 이것들도 선행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당연히 똑같죠.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상대평가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상대평가 점수를 잘 맞지 않은 학생들은 어쩌면 고등학교 2학년 초반부터 수능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바뀌는 부분인데요.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학점제로 바뀌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시 같은 거를 준비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따른 체계적인 과목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1 수학이 이제 개편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되는 영역이 있고 행렬이랑 부등식, 그 다음에 제거되는 영역이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고1. 근데 이제 고2 수학으로 이제 합병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행렬이나 부등식 영역은 사실 1호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배웠었어요.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데, 뭐 행렬 같은 경우는 뭐 코딩 같은 걸 할 때도 사실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벡터 같은 걸 배울 때도 행렬이 빠지지가 않아서 학생들한테 대학교 가서도 좀 풍부하게 도전해 볼 수 있을 법하게 행렬이랑 부등식 영역을 미리 추가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중 1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과감하게 좀 적어 놨는데요. 2년 정도는 선행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풍부하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고1 상대평가 정도는 최상위권 무조건 맞는 게 맞겠다라고 좀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2년 선행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의 작전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1월부터 2학년 2월까지가 총 14개월인데 학생들을 학습하다 보면요. 이게 고등수학이랑 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배워도 두 번 배워도 또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물론 중등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자녀들 교재들 이렇게 둘러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중등 교재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좀 쉬워요, 내용들이.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보통 2달 정도에 한 권 정도를 나가더라고요. 한 학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4개월 동안 중등 전과정을 선행시킬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선행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잠깐 멈추고 현행을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최상위권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2 2학기, 중2 1학기 이후에는 중고등 수학을 이제 병행을 필수적으로 좀 해서 반복학습을 계속 시킬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학 상하가 사실 되게 중요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성취도에 따라 고2 이후에 있는 수학들은 선행할지 그때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지는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사실 고1 때는 학생이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면 고1 내신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래도 학생이 성취도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면 선행을 좀 더 병행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정시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제가 그 발표를 드리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오늘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선행인 것 같아요. 선행. 근데 선행을 필수라고 물어보면은, 필수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질문을 딱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가르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수학이 언제부터 쉬웠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난 이게 왜 쉽지? 아이들은 왜 어려워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언제 제가 고등 수학이 쉽게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혹시 언제일 것 같으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혹시? 배울 때부터 계속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네, 맞는데 저는 정말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도 굉장히 쉽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럼 학년이 찼으니까 그만큼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지금 교재를 보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증명 없이 이건 그냥 공식이야, 이건 그냥 성질이야,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교 가면은요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증명을 전부 배워요. 마찬가지로요, 중학교 수학도요, 이게 그냥 성질이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외워야 돼, 그냥 교재에 증명이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한 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행에서 배우는 것들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구나, 선행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빠르기만 한 선행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현행 과정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바른 선행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급하니까 너 1년 선행해야 되니까 2년 선행해야 되니까 막 시키는 것보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됐다면 그때는 선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혹시 질문이 좀 간단하게 또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 자리에서 또 하기 힘드실 수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가장 마지막 장, 여기에 제 번호를 좀 적어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그래서 여기로 문자나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요, 수학 관련해서 많은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자, 수학과 임수진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정말 뜨거웠네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영어과랑 국어과 순서로 예비 중 1, 2, 3학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진행할 건데요. 방금 맨 마지막 말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했어요. 빠른 선행이 아닌 바른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정말 자료가 좀 풍부한 자료를 내가 이 선행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탄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아이는 탄탄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영어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예비 중1, 2, 3학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영어과는 총 두 분의 선생님이 함께 발표를 하실 거예요. 우리 영어과 학원에서 제일 인기가 많으신 유명화 선생님과 영어의 신지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어과에 소속되어 있는 신지유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원장님과 수학 과장님께서 PPT도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영어과 PPT는요 뭔가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과 눈을 마주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PPT는 간략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제 말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2명의 선생님이 아까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1번, 2번 고교학점제로 인해 영어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부분과 그래서 각 학년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부분은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각 학년별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과 질의응답 부분은 이제 유명화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은 뭐가 달라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수능에 반영이 되는 영어 1, 2 과목이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걸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영미문학이나 이제 심화 영어 독해 이런 부분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개편이 되면서 2학년 때부터 모든 영어 1, 2 과목부터 해서 다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듣고 싶으면 들어,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는 영어와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을 건데 그럼 영어 1, 2 꼭 들어야 하는가?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수학과장 임수진 선생님께서도 뭐 예비 중1 정시 대비가 필수일 거다. 예비 중1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시 대비를 해야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1, 2가 수능에 반영이 되는데 정시 대비를 하는데 영어 1, 2를 안 듣는다? 이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 이수 과목이지만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신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 구현 설명 적어놨는데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만큼 고득점 정시 대비가 중요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수능에 반영되는 영어 1, 2가 학교 내신에서도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내신 대부분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능 준비가 필수가 됐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선행도 트렌드가 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 3학년 때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변별력이 아예 없어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었어요. 2018학년도 수능부터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네. 그럼 뭐하러 고3 때까지 학원을 다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학년도 첫 절대평가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10.03%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해가 되고 2019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5.3%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분명 90점만 넘으면 1등급인데 말이죠. 올해 수능은 어땠을까요? 올해 수능 영어 역시 6.25%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됐는데도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A 등급을, 높은 등급을 다 받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학교의 이미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 학생이 A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PPT에서도 그렇고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석차 등급은 병기를 하지 않겠지만 절대평가에서는 그 등급 학생 비율은 아마 병기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라는 학교에서 A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7.3%예요. 근데 나라는 학교에서 영어 A를 받은 학생이 15%예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어떤 A를 받은 학생을 뽑을까요? 아마 7.3%인 그 가학교의 학생을 뽑을 겁니다. 따라서 내신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마다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도 수학과와 마찬가지로 각 학년마다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예비 중3은 기회로, 예비 중2는 준비로, 예비 중1은 변화로 잡아봤습니다. 예비 중3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대입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고 고교학점제 역시 1학년 때만 학점제로 이수를 한다고 했고 2, 3학년 때가 당위제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로 그렇게 막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시와 수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학년입니다. 예비 중2는요. 살짝은 긴장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 대입체제의 마지막 수혜자거든요. 아까 수학과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현역 입학을 노릴 것 같긴 합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될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요. 예비 중1은 변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시기이면서 대입체제가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배경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원장님께서 공교육의 위기 증폭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겠지만 수시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어과의 아주 자랑스러운 유명한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신지우 팀장에 이어서 영어과를 이끌고 있는 유명하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앞서서 신지우 팀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1번,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대체 우리 학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영어 공부학습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에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3번 내용인데요.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저희 영어과에서도 키워드로서 기회라는 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의 대입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진학과 맞게 올바르게 선행을 하여 모의고사 및 수능 대비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이것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는 각 아이의 모든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수준으로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선행일 테니까요. 빠르지는 않겠고.
고교 진학 시에 이제 학교별 출제 경영에 맞춰서 이제 수시 고득점도 대비를 해야 된다. 내신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1 모의고사 선행을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킨다.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근데 이 와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안 그런 아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씩 부족한 부분은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완벽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중등 개념, 문법 개념에 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르쳐 본 바로는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화려한 거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풀이 스킬?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나? 저는 그거는 과감하게 여기 와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의 글인데 올바르게 글을 읽고 그 글을 이해해서 그거를 문제로 적용하면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바른 선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중등 문법 개념 반복 학습을 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고등학교 때도 아까 수학에서는 수진과장님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누군가 저에게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년과 단계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가 아니고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이들에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개념으로만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배웠던 거거든요. 쉬운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애들은 뭐 앞서서 선행을 하고 있는 뭐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선생님 왜 이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해야 돼요? 되묻는 거죠. 저는. 기본기만 알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적용해서 글을 읽어낼 수 있다 하면 그때 아이들은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죠. 왜?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었던 방법이 아니거든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가끔씩. 하지만 전 그걸 증명을 해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요. 증명을 해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비록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기는 하나, 아까 수학 선생님이나 여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어머님들께서 제게 혹시라도 상담을 주신다면 저는 그걸 어머님들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 영어과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서술형을 위한 문법 지식 훈련도 이때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이제 이 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됐을 때 여기서도 한 학년씩 1학년 때는 2학년 거, 2학년 때는 3학년 거 이런 식으로 선행을 통해서 정시를 위한 모의고사 대비 이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3학년 때부터 들어가면 늦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그때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내신 기간에는 체계적인 복습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고득점 대비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들은 그냥 뭐 체계적인 복습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철저한 관리 당연히 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버님 어머님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최소한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두는 것을 관리와 체계로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관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빵점이 나오겠죠. 최소한의 아이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는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철저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3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를 완벽 대비하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 지금 여기 나왔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순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때 여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예비 중위, 키워드는 이제 준비 기간이고요. 서서히 이제 좀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때는 약간의 좀 긴장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계적인 클리닉이라 함을 통해서 단어 학습과 구문, 독해 수업을 통해서 문해력을 배양한다.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머님, 아버님들. 그럼 여기서도 대체 이 단어를 대체 얼만큼 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요. 대체 단어를 얼만큼 외워야 될까요? 얼만큼 외워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님,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수능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과감하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되는 단어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와 같은 공교육에서는 이거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단어 도대체 얼만큼 외워야 돼요? 100% 이 말이 돌아옵니다. 많이 외우면 좋아. 아버님, 오늘 이런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에 좋고 술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이런 말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선생님, 단어 얼만큼 외워야 돼요? 많이 외우면 좋아. 이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체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그냥 외우고만 있다가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반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얼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행? 대체 어디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단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 자녀분들이, 제 임무는 아버님, 어머니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좋은 영어, 내신과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맞아서 졸업시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제 임무는 거기서 끝납니다. 또 한번 과감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어로 원어민처럼 말하고 못합니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좋은 수능 영어 성적 1등급 받게 해주세요. 좋은 내신 성적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이런 화려한 것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그 영어 학습 방법을 궁금해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원장님, 저희 영어과 선생님 모두가 말이죠. 다음, 구문 독해 수업을 통해서 문해력을 배양한다. 예,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역시 중학교 2학년 때는 중3 진학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칸씩 뒤로 밀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한 학년씩 선행하여 모의고사 수능 대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고교 진학 시 역시 학교별 출제 경향, 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여러 개의 그 내신 경향에 맞춰서 수시, 즉 내신 고득점을 대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2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최소 고1과 고2 내신 수준의 단어에 집중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시키지를 않습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 내신 성적을 치르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단어의 양은 과감하게 말씀을 올리자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틀에서. 물론 많이 하면 역시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면 좋겠죠. 좋겠죠. 많이 하면 아버님, 어머님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올까요? 그러면 의미 없는 공부를 한 거네요.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 하다못해 영어 공부가 아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고1, 고2 내신 수준의 단어 학습에 집중을 하고 다 외운다면 좋겠지만 이제 네가 앞서서 나가야 할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네가 외워야 한다. 그리고 글의 의미 파악과 기본 구문 능력 훈련. 이때는 아직까지는 중학교 내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등 서술형 대비 훈련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제가 또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100%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애가 중학교 때는 영어를 참 잘했대요. 거의 90점에서 100점, 육박하는 점수를 받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내 예쁜 아이가 그래도 영어는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부모님들. 맞습니다. 90점, 100점을 누가 나쁜 점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때도 올라가서도 통하느냐? 제 경험상 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90점, 100점을 맞아오던 아이가 첫 모의고사,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그리고 첫 내신 성적에서 곤두박질을 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결론은 하나죠.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됐다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나요, 학부모님?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깜짝 놀라세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매년 경쟁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거를 막아야 하고 더 높이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등 내신 서술형 대비 훈련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서서 보셨던 역시 3학년 때는 고1 모의고사 선행을 통해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학부모님들께서 보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 환경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 줄어들겠죠. 근데 갑자기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하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3학년 때 그냥 턱하니 들어와서.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놓치지 않고 역시 기초로 완벽 대비하는 반도 개설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클리닉과 복습을 통한 어떤 데일리 테스트, 진단 테스트 이런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상황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한 학년씩 선생님을 통해 정신을 위한 모의고사 대비, 이건 아까 앞서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역시 내신 기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 아까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핵심 학년인데요. 예비 중일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하는 거고요. 역시 클리닉을 통한 단어학습, 문법, 구문 독해, 수업을 통한 탄탄한 기초 다지기,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중3 진학과 함께 한 학년씩 선행하여 계속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보셨던 부분이고요. 중2와 같이 고교 진학 시 2학년 때부터 정시반 개강기 읽으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구간인데요. 고교 유일의 상대평가인 고1 최상위권 대비, 아무래도 이때는 앞서서 들으셨던 것처럼 절대평가가 아무래도 좀 변별력이 낮아질 것이다. 이 점수만 나오면 다 A등급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 중에서도 누가 A 플러스인지 A 플러스 플러스인지를 구분해낼 수는 없지 않을까. 절대평가이니까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정말 최상위권, 내신에 좀 모두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정말 변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키워드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역시 예비 중일 커리큘럼인데요. 일단은 이때부터 이제 중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기본적으로 배워 나가야 하느냐, 또는 문해력을 위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과 관련하여 저는 이 발표 마무리에 학부모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해력을 위한 단어 구문 대비를 하게 되고요. 품사와 문법의 어떤 기본 개념, 말 그대로 1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먼저 노출이 되어야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훈련,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는 최소 고1, 고2 내신 수준의 단어에 노출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워야 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고요.
글 의미 파악과 기본 구문 능력 훈련,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술형 내신 대비 훈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최종 정리를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밟고 그 이후에 이 커리큘럼과 최종적으로는 3학년에 가서 이 커리큘럼을 알게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신에 주력을 두어서 1학년 때는 최상위권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이것에 거의 진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역시 정시반을 통해서 수능 대비 및 최상위권 내신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제가 질의응답을 학부모님들께 여쭙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단어에 대해서 약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술형과 관련해서 글 읽기 훈련인데요. 이거를 대체 왜 해야 좋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 이제 그 아이가 시험지나 성적표를 받아오면 거기는 물론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아, 정말 동그라미가 예쁘게 쳐져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왜 불가능하느냐?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첫째, 범위가 늘었다. 맞습니다. 중학교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소위 말하는 본문을 달달달달 외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 아이는 여기에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외우기만 한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모른 채 말이죠.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다. 좋은 점수가 나와버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 우리 애가 영어로 글도 쓸 수 있구나. 예, 쓸 수 있겠죠. 외워서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외워서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불가능이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직 하강이 이루어집니다. 외우다가 지쳐서 펜을 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게 되고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등급은 하락, 악순환 이 발상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그걸 막아야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잡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작정 외우기만 한 아이와 글의 구조를 알고 글을 써내려가는 아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제 수학, 과학, 학문이잖아요. 국어, 영어,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빌려서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글을 읽는 것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건데요. 학부모님들께 제가 지금부터 문장 3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어머님, 아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화라고 하고요. 제 이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화는 못생겼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유명화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고뇌에 빠지게 한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라 정도로 반응하세요. 근데 이게 최종 단계로 접어서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유명화는 무죄다. 바로 반응하시겠어요? 바로 반응. 제가 마지막에 드린 문장 바로 반응하셨나요? 아니요. 조금의 생각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유명화는 못생겼다. 그래. 유명화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고뇌에 빠지게 한다. 그런가 보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유명화는 무죄다. 뭐라고?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중학교 때는 이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왜? 유명화는 못생겼다. 이러한 문장들만 나옵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최종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에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3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마지막 문장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우리말로 바꿨는데 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가 단어가 좀 부족하구나. 문법이 부족하구나. 아니요. 이 아이는 글 읽는 방법이 부족한 겁니다.
글 읽는 방법이 부족한데 단어를 외우고 구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배가 아프면 배탈약을 먹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하고요.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고 있습니다. 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글 읽기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님들께서 크게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는 아름다움이 죄라면 유명하는 무죄다. 단어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무죄라는 단어. 그리고 유명하라는 뭐 그런 명사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죄라면 글의 구조, 골격을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박자가 갖춰져야 수능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무작정 단어만 외우고 문법만 달달달 외우고 본문 외우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제가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학부모님께서 영어 학습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응답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따로 말씀드려도 돼요? 예, 따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이 좀 지금 말씀드리기 좀 뭐 하시면요, 아까 수학 과장이 말씀한 것처럼요,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전화 주시면요, 제가 수업이 있지 않는 한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 네, 영어의 신지우 선생님과 네, 역시 무죄 유명화 선생님.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영어과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국어 예비중 1, 2, 3학년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정말 저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어는 사실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바뀌는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 과목에 대한 종목이 바뀌는 것도 없고,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처럼 뭐가 추가되고 뭐가 빠지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 국어는 어떻게 바뀌고 우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국어과 박재은 선생님께서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영수 학원, 최원석 국영수 학원의 국어과 박재은입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잠깐만 봐주세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거는 작년 EBS 문해력 그 시리즈에서 나왔던 중학교를 대상으로 관찰 실험을 한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 단어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러더니만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모르겠는 단어 2가지였습니다. 기적소리, 글피. 지금 저희 아이들의 문제는 아직은 우리는 글로 쓰고 읽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다가 답을 체크를 한다거나 말로 어떤 구술을 하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들만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패널들이 하는 말이 대박 하나로 모든 일이 끝난다라고 해요. 대박! 이러면 끝난다라는 거죠. 지금의 모든 아이들은 조금 언어에 있어서 저렴한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가제라는 건요, 이제 거기 실험에 보면 영어 선생님이, 학교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기생충의 영화 원래 가제는 뭐뭐였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이 킹클랩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제랑 그 가제랑은 물론 이제 이 어떤 말의 맥락 속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거 외에도 영어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많이 경험을 하셨나 봐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어가 아니라 한글 해석을 모르겠으면. 자, 베이비시터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모야 이건. 애들이 보모 몰라요. 베이비시터는 아는데 보모는 모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더라. 아, 변호사는 알더라고요. 자,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그럼 변호는 알아? 몰라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중3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의 수준은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문장을 제가 직접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전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수업만 하는데,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거. 맏형. 맏형이 뭐예요? 장인. 장인어른 할 때 그 장인이 뭐예요? 고3이 되는 아이가 고등학교 그 고전 시가 이런 걸 하는데, 속세, 현세. 이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현세랑 속세는 도대체 뭐냐?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아까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해석이 안 된다. 네. 우리말로 해석이 우선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과정을 다 배워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가는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점점 서술형 수학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서술형 수학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어머님들은 국어는 우리말 할 줄 알면 되는데 뭐 국어학원 굳이 보내? 이런 생각을 또 굳이 하십니다. 왜 그럼 굳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점점 단계가 올라가면 그때 사용해야 하는 어휘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대박 하나로 다 퉁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원석 국영수 학원 국어과의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어떤 시험, 어떤 상황, 어떤 학점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난 이미 다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선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서 중1이 됐을 때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 요즘에 학교 수업은 거의 모둠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둠으로 모여서 선생님이 과제를 주면 자기네들이 같이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해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잘했으면 뭐 그렇게 해서 끝나고 발표도 막 해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거죠. 아이들이 많이 자기네들의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이 모둠에서도 정말 특출난 한두 명이 그걸 이끌어 가겠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나 몰라. 엎드려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왠지 더 도태되고, 그러니까 조금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이미 나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제대로 된 어떤 무언가를 잡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읽기만 해도 모든 걸 풀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중학교 때는 조금 굳건하게 어느 상황이든 당당한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네, 맨 처음에 훈련을 시작을 해야 돼요. 티를 벗어야죠. 초딩 티를. 중딩 티를 이제 입어야 되죠. 그래서 물론 힘듭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수업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많은 수사법, 표현법 막 이런 것들을 막 무지하게 많이 배웁니다. 그냥 동시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거는 무슨 법, 이건 무슨 법, 이거는 왜 이런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걸 썼는지, 또는 사회적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어닥칩니다. 그거를 훈련해야 됩니다.
힘들죠. 너무 어렵고요. 아이들이 이런 단어들이요 다 그리고 한자가 많습니다. 60% 이상이 우리나라 어휘가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훈련을 하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부분이 탁 치고 올라가는 게 2학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아예 수능 준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중간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는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쉬워야죠. 우스워야죠. 학교 시험 정도쯤이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시험은 중학교 아이들도 제가 가르쳐 받긴 했지만 중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전에 한 3주? 100점 만점만 한 번 풀면 됩니다. 그거 한 번 풀면 100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얘기하죠. 이건 정말 나오는 거니까 이건 꼭 외워. 그럼 땡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서는 아까도 영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요. 고등학교 가면 뒤통수를 맞습니다. 아니 나 국어 정말 잘했는데? 아니요. 국어 고등학교 가면 너무 많은 영역이 나와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꺼번에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훈련을 걸치고 2학년 때는 나 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3학년 때는 그냥 나아가기만 해야죠. 그걸 저희 최원석 국영수학원 국어과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변한 거는 원래는 선택 과목인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합법과 작문이라는 건요. 이제 말하는 법과 글을 쓰는 방법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말하는 법은요. 그냥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옵니다. 요령의 경률, 겸양의 경률, 순서 교대의 원리.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런 거를 해야 되고요. 작문도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지만 처음, 중간, 끝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시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비문학이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설명문이랑 논설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복합 지문이 나옵니다. 인문이라는 건 이제 철학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 경제, 뭐 입지 조건의 원리 막 이런 거 나옵니다. 보험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 그 다음에 기술, 예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인 복합 지문 이런 것들이 독서 부분에 해당됩니다. 지금 필수고 계속 필수입니다. 자, 언어와 매체는요. 이 언어 부분은 문법이고요. 이 매체는 인쇄 매체라든지 뭐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블로그 같은 거 활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보는 부분입니다. 가끔씩 이제 언어 문법을 공부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문법을 배워야 되냐? 우리나라만 말 잘하면 되는데 난 지금 우리나라 말 너무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문법 못하러 배웁니까? 저 문법 배울 때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네 뭐 교육학자 될 것도 아닌데 의문문 왜 배우고 뭐 이런 거 왜 배울까? 네, 문법은요 조금 더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영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영어도 회화 같은 걸 배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영어 정말 못하거든요.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문법이라는 건 좀 더 고급 어휘를 할 수가 있고 고급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에 앞에 뒤에 어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게 필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입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문학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네, 모든 아이들이 문학을 싫어해요. 지루하대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현대시와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은 중학교 때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위에 것들이에요. 고전 시가. 제가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을 고전 시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나오는 시가서부터 현대 시가까지를 다 이렇게 쭉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정말 몇 개만, 정말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 요거 계속 나와. 요런 것만 알아도 그래도 정말 이거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려운 말이라서 요즘엔 안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해력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나오는 기적소리, 글피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사용하긴 하죠. 우리가 접할 기회도 별로 없고 우리는 기적소리가 나는데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학작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그 문학작품 하나를 읽기 위해서 독서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휘를 몰라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하나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 현대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여기 보면 빙장님이라고 나와요. 빙장님이 뭐예요? 장인어른이 뭐예요? 물론 모르는 단어는요 다 옆에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그거 왜 안 볼까요? 거기 쳐다보기 싫은가 봐요. 그거 보면서 조금 이거는 좀 알아도 하면서 이렇게 알아두라고 해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그런 거 그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이 저희들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막 읽고 뭔가를 쓰고 이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세대이긴 합니다. 자, 이것도 필수입니다. 아까 문학 그것도 필수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한번 거기 자료를 활용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이번에 학점제 때문에 발표된 그 전단문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 문학, 언어, 대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대학과 정도에 입학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에 보면 여기 기본에 화법, 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문제는 원래는 만약에 이과 쪽으로 가면요 살짝 국어의 비중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50%가 수학이고, 그러니까 40% 수학이고, 뭐 가탐이 40%고, 국어는 한 20%? 뭐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본을 넣어버렸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조금 아이들이 더 공부하기는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막 선택 과목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선택 과목이긴 해요. 막 고전 문학을 읽는다던가 그런 데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막 외국 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기본은 그냥 무조건 저 기본을 잡고 저것도 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조금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자연과학 계열이랑 공과 계열도 들어갑니다. 좀 기본 과목으로 원래는 조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체능 계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학이 안 들어가고 국어 영어만 해가지고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발표를 임시로 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원장님께서 입시 설명이라고 하셨죠? 네. 저는 마음 먹고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학원에 보내주십사. 피하느라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대놓고 피하라겠습니다. 어떤 글을 쓰고 어떤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수능이 조금 변화가 될 것이다. 논술이 조금 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가천대 약식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 학생 가르쳤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장문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소설. 그럼 이 소설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영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약식 논술이 굉장히 지금의 어떤 다른 학교의 논술보다는 조금 이렇게 간편화된 논술처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잘 읽고 파악했는가 그 정도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당연히 국어가 제일 중요하죠. 어법에 맞도록 앞뒤에 문장이 잘 맞도록 썼는지 제대로 된 단어를 사용했는지 죄송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정말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저와 학생들의 믿음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5주에 해당되는 수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다 합니다. 인문, 뭐 독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나온다고 그거.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어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법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2학년 때도 문법이 들어가는데 1학년 때 문법이랑 달라진 게 없죠. 네, 문법은 음운, 단어, 문장, 그 다음에 중세 국어 이렇게가 있는데요.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반복하는데 왜 못하러 계속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는 그 습득의 정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휘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쉽게 풀이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떤 거냐면 흉내내는 말, 뭐 의성어, 의태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 갑자기 음성상징어로 바뀌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 체계를 밟아나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문법과 어휘를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조금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시대적 상황에 반영이 대한 게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네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독서 같은 경우 패턴을 조금 공부를 해서 문장을 좀 더 쉽고 빨리 읽는 방법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앞에 커리큘럼은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들을 중학생 1학년서부터 가르치게 되면 대치동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가르치게 되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네 물론 이제 중간중간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수능과 내신이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신할 때는 좀 내신에 또 충실해야 되거든요. 한 6주 정도를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네, 다 이렇게 된 어떤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합니다. 수능도 다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EBS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나가는데요. 지금 시작하면 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네, 이거는 아니지 하고 팍 쓰러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하는 가장 첫 번째 당부는 끈기 있게 버텨라 입니다. 끝까지 버텨.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걸 아이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들입니다. 특히 중학교 1, 2, 3학년 때 굉장히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뭐 저 200점 만점에 한 190 맞고 중간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 아이들은 그 순간서부터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아니구나 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끝까지 버티는 아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끝까지 버티면 어느 순간까지 계속 다다를 수 있는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중간에 시험을 못 보고 이러면 채찍을 들지 마시고 네, 너도 힘들었구나. 이해한다. 하지만 다시 해보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대놓고 PR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어과 박재현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누구도 아무도 어떻게 변하는지 확실하게 나온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들과 그거에 대해서 우린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자료들 이제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혹은 각 과 선생님들 연락처가 있어요. 학원에 연락 주시면 바로 연결해가지고 친절하게 질의응답 바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